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이번에 하이데거의 글, 예술작품의 근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하이데거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와 시간이죠. 이 존재와 시간을 17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하는 일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하이데거의 숲길에 있는 숲길이라고 하는 책이죠. 홀츠베게라고 하는 숲길에 수록된 예술작품의 근원이라고 하는 글을 함께 이야기하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술작품의 근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술작품의 근원의 개요와 큰 줄거리 소개하는 것으로 첫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작품의 근원은 하이데거의 매우 중요한 글입니다. 하이데거 글 중에 안 중요한 글이 많이 있겠냐마는 특별히 이제 예술작품의 근원은 후기 하이데거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하이데거의 이 사유의 길에서 전기와 후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전기 사유와 후기 사유를 구분하게 되는데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전기와 후기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전회가 있었습니다. 전향이라고도 하죠. 케레라고 하는 이제 그 전해가 있었고, 그리고 하이데거의 사유는 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흔히 전해가 언제 시작되었냐라고 할 때 플라톤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1930년대 이제 이때 전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강의해서 하이데거 사유가 크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회라고 하는데요. 이 전회 이후에 이제 후기 사유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후기로 넘어가면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헬들린 시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헬들린 시에 대한 여러 강의록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이제 전해의 시기에 나오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그 글이 바로 이번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예술작품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후기 하이데거의 중요한 여러 개념들이 정말 그야말로 알알이 촘촘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해설하게 되면 매우 두꺼운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드리히 빌헬름 폰 헤르만 교수님이 하이데거의 예술작품의 근원을 그야말로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하이데거의 예술 철학이라고 하는 두터운 책을 낼 정도로 정말 이 예술작품의 근원이라고 하는 글이 그리 길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이데거의 후기에 여러 국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후기 하이데거가 이 예술작품의 근원과 자신을 얼만큼 동일시하고 자신의 이런 이제 본래 사유와 이제 그 본래 사유가 동일시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폰 헤르만 교수의 증언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예술작품의 근원의 줄거리만 크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술작품의 근원은 우선 근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근원이 도대체 뭐냐? 근원.
우어슈프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이 비롯하는 그 유래다. 그래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유래인 것이죠. 본질이 유래하는 그 무엇을 근원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고 할 때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유래하는 것을 바로 이제 그 근원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예술가가 작품의 근원이다. 예술가가 있으니까 예술가가 뭔가를 만드니까 작품이 되겠죠. 그리고 작품은 예술가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 사람이 예술가가 되는 거죠. 일종의 여기서 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는 작품의 근원이고 작품은 예술가의 근원인데 예술은 예술가와 작품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의 근원 이야기하면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이러한 근원의 관계를 논하고 나서 하이데거는 작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러는 거죠. 근데 작품이 사물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성격을 갖고 있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값비싼 또 매우 가치 있는 예술 작품도 전시회를 하려면 기차에 이렇게 싣고 비행기에 싣고 이동을 해야 되죠. 마치 물건처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술 작품도 사물적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 담겨있는 악보도 어쨌든 책이라고 하는 형태의 사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예술 작품도 모든 작품은 사물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하고 예술 작품의 근원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예술 작품의 근원에 이제 세 가지 주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물과 작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게 1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과 진리, 이게 이제 2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와 예술, 이게 이제 3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작품, 작품과 진리, 진리와 예술 이렇게 이제 3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이제 이 사물과 작품부터 한번 보죠. 사물과 작품 이야기할 때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예술 작품은 사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물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사물을 잘 아는가? 라고 한번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좀 쉽지 않은 어떤 이제 주제입니다.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딩이라고 하죠, 딩.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의 사물 개념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사물이라고 하는 글도 있고 사물에 대한 강의도 있고 이렇죠. 사실은 이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듯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이데거는 이 글에서 사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런 예술작품의 근원 논의를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사물과 작품에서는 사물도구 작품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됩니다. 사물도구 작품. 먼저 사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물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먼저 비판하는 걸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그럼 사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뭐냐? 실체와 속성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각의 다양성의 통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감각의 다양성의 통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을 이해하는 그러한 하나의 주요한 관점이었는데요. 이 실체적인 사고방식 오랫동안 서양 사유에서 중요한 사유로 이어져 왔죠. 실체라고 하는 것은 서브스탄스죠.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히포케이메논 혹은 이제 히포스타시스 이런 이제 그 용어로 이제 용어가 스부탄치아가 되고 서브스탄스가 되는 이런 이제 변환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제 그 실체적인 핵이 있고 거기에 이제 속성이 붙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10개의 범주가 있으면 1개의 실체와 9개의 이제 속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제 실체와 속성으로 사물을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문장의 주술 구조가 사물을 보는데 투영된 걸로 본다는 거죠. 실체는 주어고 속성은 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실체와 속성이라고 사물을 보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이제 문장에서의 주술 구조가 사물에 역투영된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사물에 대한 관점 중에 다양한 감각을 통일시켜 놓은 것이 바로 사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근대적 관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사물을 감각 다양성으로 환원하는 것은 오히려 추상적인 것이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비판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사물을 진료와 형상으로 보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근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이것은 도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틀인데 이것을 다시 또 사물을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구를 설명하고 도구의 본질에 고유한 것인데 이걸 오히려 이렇게 사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지는 세 개의 어떤 이제 사물관, 실체와 속성, 감각 다양성의 통일, 그리고 이제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제 사물 이해는 올바른 사물 이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물 이해죠. 그래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물에 대한 어떤 이제 물음표를 남겨두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사물 이야기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글은 아니니까 예술 작품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전통적인 이런 사물에 대한 이해를 돌아보니까 이 도구의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사물이라고 생각해 왔던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짚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이제 도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도구에 대해서는 존재와 시간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도구에 대해서는 존재와 시간, 특히 이제 세계의 세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뤘고 존재와 시간 전체에 걸쳐서 손안에 있음 이런 그 부분들을 통해서 도구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작품의 근원으로 오게 되면 도구와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접근이 시도되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반고흐의 그림, 이제 이 반고흐의 구두를 통해서 이 도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용도성과 더불어서 신뢰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존재와 시간에서는 이 신뢰성 이야기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강조하지 않았던 신뢰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도구에 대해서 고흐의 구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도구 이제 구두라고 하는 도구를 구두는 도구죠. 이것을 이제
존재와 시간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방고우라고 하는 분의 그림을 통해서 구두를 이야기하다가 도구의 본질을 이야기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방고우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도구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암암리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술 작품에 있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방고흐의 구두라고 하는 예술 작품이 도구의 진리를 말해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암암리에 이제 방고흐의 도구라고 이제 구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그림을 통해서 도구의 진리를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진리가 정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품은 존재 진리가 정립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작품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존재 진리가 정립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했는데, 하이데거는 이 예술 작품을 진리와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진리의 한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예술은 진리하고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진리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통상적인 입장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야기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인식이 일치하는 것이거나 사물과 명제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이데거의 독특한 진리관이 여기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른페로서의 진리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독특한 진리관이 여기에서 도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주제로 하이데거가 들어와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다시 진리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도구 이야기를 할 때는 방고흐의 구두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그 진리와 관련해서 논의할 때는 이제 신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전을 보니까 뭐가 있느냐? 세계와 대지의 투쟁이 있다는 거죠. 세계와 대지의 투쟁. 그리고 이제 이런 세계와 대지의 투쟁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발킨과 은닉의 근원 투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암기하듯이. 그래서 이 파트에서 핵심은 바로 진리 이야기고, 이것은 이제 예술 작품, 신전이라고 하는 예술 작품에서 세계와 대지의 투쟁, 그리고 이제 발킨과 은닉의 근원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전에 있는 열린 장에서 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작품 속에 퍼져 있는 이런 이제 존재하는 빛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비은폐성으로 현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발킨과 은닉의 근원 투쟁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인 거죠. 진리.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예술작품 안에 있는 이런 이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작품과 진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파트인 진리와 예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진리가 어떻게 예술로 형성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이야기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창작과 보존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발생하는 것을 예술가가 받아들이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예술가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술가가 천재라서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진리 사건이 일어나려고 할 때
예술가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예술 작품이고, 이게 바로 창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창작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관람하는 사람도 매우 중요하고, 이걸 이제 작품의 보존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작품을 하나의 작품으로 받아들여 줄 때 작품이 보존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작이 없으면 작품이 생길 수 없듯이, 보존이 없으면 창작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창작 플러스 보존, 이것이 이제 이런 그 진리가 어떻게 예술에 이렇게 정립되는가에 대한 하이데거의 이제 큰 그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 속에서 진리를 창작하며 보존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술은 진리가 생성되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행위로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지음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툼이라고 하죠. 디툼. 그래서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옛날에 이걸 이제 시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시지음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모든 예술은 그 본질에 있어서 시지음이다. 이 시지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시문학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그것도 이제 예술의 일환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존재의 언어가 작품 속으로 이제 진리가 정립되는 일종의 이제 시지음으로서 이렇게 깃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집기의 본질이 바로 진리 수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시지음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마무리되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솟아오르게 하는 것이고, 예술은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의 근원이고, 창작하는 자와 보존하는 자의 근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적인 현존제의 근원으로서 예술을 이야기하면서 예술을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술 작품의 근원에는 나중말과 보탰말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런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하이데거의 예술 작품의 근원은 전회 이후에 1930년 전회 이후에 하이데거의 매우 중요한 이런 이제 사유들을 담고 있고, 후기 사유의 어떤 이제 암시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매우 중요한 어떤 이제 그 작품이 바로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후기 사유에 여러 핵심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예술 작품의 근원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되면 하이데거 후기 사유에 중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술 작품의 근원은 처음에는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술가는 작품의 근원이고, 작품은 예술가의 근원인데, 예술은 예술가와 예술 작품의 근원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예술이 궁극적인 근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보니까 이 작품에는 사물적 성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물, 그리고 이제 도구, 작품 순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물과 작품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이 도구에서 방고 후에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도구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고의 그 구두라고 하는 이 그림이 도구의 진리를 더 잘 알려주더라라고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이제 정립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존재 진리죠.
존재 진리가 정립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야기가 이제 작품과 진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작품과 진리로 넘어와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죠? 바로 세계와 대지의 투쟁, 그리고 밝힘과 은닉의 근원 투쟁. 이게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밝힘과 은닉의 이제 근원 투쟁. 이것이 바로 이제 진리더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진리와 예술로 넘어와서, 그럼 이제 이 진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작품이 되는가라고 할 때, 결국에는 이제 창작과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의 예술은 시지음이다 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다루면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이데거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개념들과 중요한 그 사상들이 담겨 있는 이제 이 글이 바로 예술 작품의 근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술이란 뭘까? 라고 하는 예술 철학이죠. 이것이 예술 철학에 있어서도 꼭 한번 우리가 깊게 읽어볼 만한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예술 작품의 근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 텍스트를 따라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